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대박 게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왔다 하면 100만, 스쳐도 70만 이상 나오시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의 흐름을 이제 잘 또 읽는 분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냥 느낌으로 그냥 직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 트렌드의 흐름을 또 정확하게 짚어주신 분이니까 또 우리가 그런 걸 짚을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그 결과물도 아마 모아서 하나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좀 들어볼 텐데 이번에는 뭐 핵 개인의 시대라는 주제를 핵개인이 뭐예요? 핵노잼 뭐 할 때 그거가? 그 핵꿀잼. 뉴클리어 패밀리라는 그런 단어가 진짜 있었어요. 핵이에요? 정말 핵가족. 핵가족. 오.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배운 게 사회 시간에 배웠었거든요. 네. 30년 전에. 그죠. 네. 이게 한국의 70년대부터 좀 아마 교육에 그러니까 수혜가 됐던 것 같은데 원래 처음 나올 때는 1950년대였어요. 핵가족이라는 얘기가. 예, 미국의 사학자 머독 선생님이 하신 얘기였고 이제 3대 가족이 아니라 2대 가족으로 간다.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핵가족이라 부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게 1970년대부터인 게 한국은 70년대부터 산업화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지역에서 도시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이유가 공장 설비 다 70년대. 그렇죠. 다 여기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건 드디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와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뭐 그때는 공단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한 거였고요. 그래서 우린 그때 배운 건 뭐였냐면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동리에 계셨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명절 때나 뵙는 걸로 된 거고 옛날 통일호 타고 진짜 시골 가고. 통일호 얘기는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게 귀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쓰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기억나는 게 명절 때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 앞에 이렇게 밤새서 그렇지. 이 열차 티켓 구하려고 노력하고 백 쓰고. 못 구하신 분들은 안표. 이제 고속버스 타고 또 몇 시간 걸려서 가고 하나는 짐 가지고 가고 이 전부 다 그때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거 뭐였냐면 가족이 2대일 수 있나? 그러니까 있다 이제 우리는 핵가족이라 부르자. 근데 그때 배웠어요. 근데 요즘 핵가족이란 말 잘 안 쓰죠. 네. 이유는 이제는 기본이 2대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3대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게 새로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처음에는 놀래고 그다음에 매료되죠. 그다음에 한참 쓰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일반화된 현상이 되면 더 이상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회사 내 인터넷 팀 그런 거 없잖아요. 네티즌 이런 단어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2000년대 초반에 회사마다 E로 써 있는 팀 많았어요. 맞아. 이 마케팅 비즈니스. 팀, 이 비즈니스 팀. 맞아. 지금은 이가 아닌 게 없으니 그걸 붙이는 게 구태연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모든 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을 안 쓸 겁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이브로드캐스팅이죠. 그렇군요. 우리 좀 트렌드 늦었네. 뭐야. 그래서 이 핵개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나름의 방식대로 사회의 변화를 보다 보니 이분들을 좀 새롭게 불러야겠구나라고 해서 그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인디비주얼이라는 그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핵개인이라는 건 여기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뉴클리어 패밀리 이후에 개인을 정의한 시도를 안 하셨고 또 지금까지는 개인이 이렇게 두드러져 가지고 본인의 독자적인 삶을 살 만큼의 환경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연대 많이 서로 부조해서 살아왔는데 드디어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의 세상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핵개인이란 말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혼자 살고 혼자 사는 게 오디너리한 게 된다. 그렇죠.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제 지난번에 그 2년 전에 보여드렸던 책이 뭐였냐면 이제 그냥 하지 말라는 책이었어요. 네. 근데 그 책이 대만에 번역본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만 번역본을 저한테 주신 게 올해 한 6월 달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느꼈던 게 대만 분들이 디자인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저기 가운데 있는 그 머리 묶은 사람 두에 있는 사람이 저랍니다. 아하. 가지고 예쁘게 캐리커처를 근데 만드셨다고요. 한국 책보다 디자인으로 치면 좀 난 것 같다. 더 예뻐요. 귀염귀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놀랬던 게 저분들이 제 허락 없이 부제를 정하신 거예요. 개인 시대? 케인 시대라고. 역시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세대라는. 그래서 아이 창피해. 개인 택시야. 그 개인 시대라는 단어를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 번역본을 받기 2개월 전에 제가 새로 책을
지으려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그게 핵개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대만의 분들은 저보다 먼저 제 생각을 읽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냥 하지 말라는 책의 부제가 개인 시대예요? 네.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무슨 관련이 있는데? 저건 대만에 있는 분들이 정하신 거였고 어떻게 정해졌지? 그 책 내용이 이거였어요. 당신은 혼자 삽니다. 당신은 오래 삽니다. 당신 없이도 사람들 잘 삽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이제 이분들은 유추한 거죠. 아 그렇구나라는 거를. 신기하네. 재밌는 거는 여기 연결된 리서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동북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런 사회들의 어떤 생각을 조사했던 자료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나왔던 자료였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효도에 대한 생각을 하는가 이제 이거였거든요. 재밌는 게 제일 효도 생각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대만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고요. 베트남. 일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동북아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동북아.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한국, 두 번째가 대만, 세 번째가 중국, 일본은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재밌는 거는 실제로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은 대만이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이었고, 일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또 대만에 있는 분들이 예전 방식으로 어른들과 함께 살거나 많이 좀 이렇게 돌봄하는 것들이 아직도 문화로 남아있다는 거 알게 된 거거든요. 유추하기는 아마 대만 분들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간다고? 그러면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떻게 외롭지 않을까? 또 그분들은 누가 돌봐?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그거를 앞에 내세운 것 같고 네. 실제로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그런 일에 대한 그러네. 두려움 같은 저기 것들. 대만 책 네. 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다 약간 무표정하면서 시큰둥하고 막 그러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뭔가 공감하는 부분이 네.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어떤 건 같은 것도 있다.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는 이제 핵가족이라는 게 있어. 그랬을 때 2대 가족이야. 그러면 핵가족은 2대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함께 안 사는 거네. 저희 때 이미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셨고 고향에 이제 어쩌다 만나 뵙는 거였기 때문에 기억이 추석 때 버스 타고 가다가 멀미했던 기억 막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만나면 좀 쑥스럽고 서먹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보다 약간 연배 많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할아버지가 본인 키웠다고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유가 3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네네. 주로 어머니 아버지는 많이 들일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키울 때 어떤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글씨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거는 할아버지가 했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 양육을 같이 했던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나름의 역할이 이제 나눠져 있던 거였죠. 근데 이게 사회가 좀 더 분화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또 도시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역할 자체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만 집중되고 그다음에 또 한국은 산업사회 때 아버지가 주로 많이 바깥쪽 일을 담당했었고 네.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또 그때 많은 시간을 요구했던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뭐 집 일찍 가면 안 되고 심지어 근무 시간에 맞춰 나갈 때도 죄송합니다만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야 됐고.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좀 점유량이 작고 그만큼의 예전 방식의 업무 자모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 막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지금 상황이 바뀐 게 그렇지 않고 한 가족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아예 개인이 혼자 갈 수 있지 않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어떤 변화의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령화고요. 두 번째는 지능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나선처럼 꼬여지게 되면 개인이 좀 더 길게 혼자 오래 사는 부분들을 모색하게 돼요. 고령화는 와닿는데 지능화는 뭐예요? AI,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혼자 노인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노인도 사람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자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뭐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배들인데 공부 잘해가지고 도시로 와서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분들이 네. 자취하면서 밥 해먹는 거 힘들었다고. 그 막 고등학생이 공부하러 가기 전에 도시락을 본인이 쌌다는 거예요. 하숙이 아닌 맞아요, 경우에. 맞아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같이 나와서 했다고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자취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힘들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뭐 자취남 그런 유튜브 보면 너무 잘 살아요.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그렇죠. 배민도 있고 밀키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급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를 도와주는 플랫폼도 있고 맞아요. 빨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문고리에 잡아 놓으면 거기에 열쇠 있어 가지고 아. 맡기면 오는 이런 서비스도 막 네네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삶의 어려움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막 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한 부분들 협업에 대한 부분들도 꼭 같이 해야 돼에 대한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그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팬데믹이 잘 이제 정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출근 그다음에 다시 또 집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워낙 새롭게 많이 적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당연히 나와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 다 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장소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하고 결과를 내는 분들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함께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옆에 있어야 안심을 해요. 그리고 미리 업무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보자고 얘기하시면서 출근해, 그럼 내가 그렇죠, 이거 그렇죠, 줄게. 그렇죠. 그다음에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출근한 다음에 오히려 업무 궁리보다는 소셜라이징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워밍업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 게 막 관찰이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다 혼자 하고 모여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고 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라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회사에서. 그렇죠. 조직에서 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집단주의의 삶에 익숙한 분들은 그분들이 낯선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렇죠. 분들이 정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많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 충성심이 없다고. 일단 물리적으로 얼굴 보여야 되고 남아야 되는데 개인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좀 힘들어 이런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로열티 부족, 사회성 결여.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모여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한 생각보다 생리적으로 싫은 거예요. 이유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같이 있을 때 안온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옆에 누군가 있을 때 좀 더 그분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인식하거든요. 네. 회사 할 때 회자가 모인다는 의미고요. 음. 그거에 컴퍼니 할 때 그것도 같이 어울려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모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모임이냐 아니면은 그런 형태의 어떤 사상과 안 보고서 그렇죠. 그런 거 모임이냐에 대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 나오는 나올까 봐 거죠.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논문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얼굴 안 보면 멀어지고 네.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도 엄청 나오는데요. 다만 그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고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의 차이는 좀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제가 일이 아니라 일단 나오는 걸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뭐냐면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우리는 꼭 나와야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지? 그다음에 나오게 된 방법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꼭 입사를 해야 되나? 협업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계약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대등한 협업 시스템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상하를 나눌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막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우 무슨 세대가 참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MG. 그러니까 뭐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세대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로 나오는 그 다음에 표현들이 대부분 다 약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당연히 끈끈하게 있는 것이 뭐 예절이기도 하고 즐거움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회식하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그 다음에 남아서 일 같이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다 내보내는 게 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해를 위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배관시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차이를 봤더니 세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도 생각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옛날 방식에 좀 더 젖어 있는 분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서 핵개인의 시대이지 핵개인의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방향이 순방향인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궁리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해보고 자료를 찾아본 바에 의하면 확실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핵개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혼자 일한다.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세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시대가 되면 누구나가 네. 그런 상황에 놓여질 텐데 거기에 조금 더 빨리 편승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거나 아니면 나중에 질질 끌려가서 또 고통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함께할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분들과 교류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얘기하시는 게 팀장님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원이 오셔가지고 팀장님 이거 내일까지 되죠? 그리고 가신대요. 6시에. 고개를 들면 아무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팀원들이 예, 팀원들은 그래서 퇴근했고. 혼자 밤을 새고 있대요 지금 상태가. 이유가 회사에 급한 일은 있고 그다음에 받은 부탁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해줘야 이거는 해내야 되는데. 돼요. 본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봤더니 노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전형적인 삶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법률상으로도 그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일치가 내 안에서 이제 어떻게든지 막 소용돌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상에서도 만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도 팀장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분들이 거의 혼자 밤새는 일도 엄청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야근해라고 할 게 아니라 플래닝을 미리 하자. 6시에 와서 임원이 일을 주시면 안 된다. 그게 힘들 것 같으면 버퍼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을 많이 모셔와서 그만큼을 가져가야지 그렇지가 않고 옛날 관행대로 일을 하면서 바뀌는 사회를 계속 얘기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도 획기인이 되고 싶은데 이분은 지금 가운데 껴버린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저기 직급을 다 없애고 다 팀장을 시키면 어떨까? 전 군에 간부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북한식으로 가는 거예요. 팀장. 실제로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예전 방식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보직은 줬는데 팀원이 없는 팀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많죠. 예우 때문에 그럼 해드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과장이죠. 그래서 그럼 이제 핵개인의 시대는 뭐 불가피하게 이제 오는 거고 이미 상당 부분 왔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파트 중에 하나가 아마 그 탈효도 혹은 뭐 효도의 종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그 챕터 4의 제목이 효도의 종말 나이 들면 미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고도 힘든 제목을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그게 처음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이 녹화 방송이 그 추석 끝나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즐겁게 놀고 하지만 이제 관계성의 재정립을 해보고 그때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저희 데이터에도 추석 전, 추석 후가 네. 상당한 그런 임팩트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이혼율도 높아지죠. 옛날 데이터에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던지려고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효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자로 파자를 내보면 나이가 드신 분을 젊은 분이 업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모셔야겠죠. 뭐 기력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의 지금까지 노골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대로 이분들을 예우하는 어떤 행위를 한자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응당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받았던 교육인데 문제가 뭐냐면 그 젊은 부대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점점 이렇게 거꾸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그 업고 갈 수 있는 힘이 계속 유지되기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업어야 될 분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이가 드신 분이 좀 숫자가 적고 그다음에 자손의 숫자가 번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짐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저 자자에 있는 아들 딸의 숫자가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사실 복수가 안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아이가 한 명인데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자손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생존해 계시대요. 그래서 다 건강하시긴 한데 그래도 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또 외로워하셔가지고 제가 그분들 찾아뵙느라고 참 바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생각이 든 게 그분 삶이 참 고단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바쁜 그분. 그렇죠. 어. 이유가 본인의 삶도 얼마나 다양한 의무가 있겠어요. 근데 그중에서 어른 돌보는 일에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라든지 시간을 쓰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탐문을 해봤더니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월차를 쓰는데 그 이유가 부모님 병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에 막 두세 번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반차 2번 내서 간다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예. 근데 동료들도 때에 따라서 바쁘니까 좀 부탁드려요 해더라도 얘기를 듣고 도저히 그걸 저희가 같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저기도 그러하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그분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하거나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봤죠. 봤더니 지금 출생률 급감은 이제는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네. 0.7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낳는 숫자가 너무 줄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는 뭐 소아과 같은 경우에 대기 순번이 막 40번까지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아과 의사가 없으니까. 아침에 땡 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 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자가 안 계시고요. 그런데다가 또 그 일이 너무나 경무잖아요. 아이들 계속 돌보고 해야 되니까 네. 힘들고 또 아이가 다 한둘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모들이 민감해지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러잖아요. 엄마 아파 그러면 괜찮아. 이유가 벌써 누나들 다 그렇게 키웠고 이 정도는 그냥 열이 좀 있어도 버티는 그렇지.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둘째 셋째부터는 병원 잘 안 데리고 안 가요. 들어가죠. 어. 그러니까 처음 친구는 막 이것저것 가르치고 모르니까. 둘째부터는 놔둬도 돼.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둘째들이 그래서 한이 많습니다. 제대로 안 돌봤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었던 게 그게 아니었으면 인류는 멸종했겠죠. 그래서 꽤 잘 살 텐데 지금 상태는 다 처음 키우니까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가지고 약간만 고열이 나더라도 막 뛰어오고 그 다음에 그 처치가 늦으면 화를 내가지고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항의가 크대요. 그러니까 소아과 선생님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거를. 수의학과로 많이 가신대.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수의사도 의사하다가 아. 차라리 저 동물을 하는 게 낫겠다. 개가 났다. 똑같이 뭐 아이를 보는 거니까 요즘 강아지를 아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를 보는 건 맞네요. 수의도 훨씬 좋고. 아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너무 소아과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소아과 수요는 있잖아요. 계속 아이들이 뭐 살다 보면 크니까. 그래가지고 9시 땡 되면 이렇게 연락으로 예약을 받는데 이게 40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아주는 앱이 나왔어요. 똑딱이라고 똑딱. 있어. 이제 과금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가면 막 3시간씩 줄 서야 되는데 미리 알려주거든요. 마치 캐시 테이블처럼. 그래가지고 순서되면 미리 오시라고 하니까 이런 서비스가 나올 만큼 아이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더 나빠지니까 우리는 더 위축되죠. 그래서 더 아이를 안 낳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예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고 좀 있으면 폐교도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산업 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나이 드신 분으로 업종 전환하는 업이 막 나올 것이고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결국 출생률 저하의 이슈인데 이게 70년대 환갑인데 보시면 가운데에 계신 남자분일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저분이 환갑인 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뵈면은 80쯤 되어 보여요. 그렇죠. 요즘 본다면 요즘 팔순도 굉장히 젊으세요. 제가 알고 있던 분은 그러시던데 시어머니가 에이지 슈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90대 연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연령이 90대인데 90대 골프를 치시기 때문에 에이지 슈터라고 막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사시는 아니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완전 화제됐잖아요. 가천병원 그 이길려 원장. 아 대단하시죠 원장님. 예. 90세가 넘으셨더만. 그래서 네. 그분이 친구분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 어머니들인 줄 알았어. 진짜라니까. 이분 어머니 친구들이랑 찍었네.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야. 네네. 김프로님 내후년이 환갑이시죠? 4년 남았어. 좀 돌아갔나요? 분위기 갑자기 안 좋아지나요? 좋아요. 아니 그냥 챙기려고. 2% 50대지. 그래서 참 이길래 원장님 같은 경우 만나보면 굉장히 에너제틱 하시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친구분 사진 찍으세요. 친구분도 다 생존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백수까지는 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저 사진보다 더 젊은 분들이 잔뜩 계시겠죠. 아니 근데 저 환갑잔치는 저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 같아. 아, 그럴 수 저 있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가 환갑이고 할아버지는 저 나이 차이 좀 있으신 분 같아. 도저히 60이라고는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네. 어쨌든 이 당시에는 환갑 정도가 굉장히 큰 잔치였던 게 두보가 그랬거든요. 인생 70 고래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드문다 70까지 가는 이거지. 경우엔 드물지라는 얘기를 옛날에 했으니까 이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70 되면 좀 편찮으실 수 있으니까 건강하실 때 다 같이 모여서
큰 잔치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저기 계신 저 많은 분들이 가족일 확률이 높잖아요. 직계 가족.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8명이 6명을 낳았다. 그러면 몇십 명이 자손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효도라는 게 좀 어깨가 가벼울 수도 있어요. 뭐 큰형이 월요일 보고 그렇지. 화요일 날은 누나가 보고 나한테까지 순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동리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효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물론 중요하지만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경감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두 분이 자녀 생존 여명이 통상 10년 안쪽이었거든요. 평균 수명 자체가 60대 7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장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환갑인데요. 63년생이시네요. 건강하시겠죠. 근데 자손은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환갑인데 아들이나 딸 네가 우리를 모셔라. 그럼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와. 얘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40년간 얘 혼자 두 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능할 수도 없고 가능해서도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누가 모실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뭐 연금일 수도 있고 금융 상품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형태의 상호 간의 부조일 수도 있고요. 네. 로봇일 수도 있어요. 지금 효도 로봇 엄청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력 빠진 분들한테 입는 옷으로 조금 운전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들. 그다음에 어느 회사인가는 아우 산책하실 때 로봇 강아지는 어때요? 그다음에 배달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가는 거 이런 거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전에 따님 아드님 했던 일들을 이제는 다른 디바이스나 서비스가 돕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구조화된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자손이 많고 노인이 생존 여명이 길지 않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손이 특히 한국은 적고. 갑자기 줄었고 이분들이 당연히 장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우리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효도가 없어지는 게 애들이 못 돼서가 아니고 그냥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그 본인의 생애를 돌봄에만 전부 다 투여해야 되는데 그럼 그분의 인생도 있지만 그분의 삶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도 어려워지는 거죠. 생업을 해야 되는데 네.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더니 몇몇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키워줬는데 그건 해야지. 근데 키워주신 건 20년인데 모시는 건 80년이에요. 이쯤 되면 이건 거의 불공정 거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물론 당연히 도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사회가 같이 보자 지금부터. 이유는 어쩔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준비들이 우리 사회가 좀 돼 있나요? 아주 지금부터 준비를 급하게 해도 부족함이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국가에서 현재 쓰고 있는 사회복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크기라든지 혹은 그걸 기반으로 했던 상호간의 부조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노인들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예요. 그다음에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연금 시스템 같은 부분들도 이분들이 준비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생활의 물가 같은 것도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빨리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이들을 내가 잘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을 통해서 나의 노후를 보장받고 싶었던 예전의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보다 더 먼저 세대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제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생각이 그렇죠. 바뀌실 가능성이 답은 네. 그 사망하기 전 5년에서 10년까지만 노인이고 그 나머지는 노인 아닌 걸로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사망하실 줄 평균 알고. 수명 63세, 64세 이럴 때 환갑 이후는 노인이었으니까 네. 막판에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85세, 90세면 아, 80세 이후만 노인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60대, 70대를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합의가 새롭게 되고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가 65세 은퇴를 얘기하다가 지금 70세로 지금 제도라든지 합의를 좀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국도 똑같이 지금 많은 논의가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공공복지에 의해서 이분들의 생애를
담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직업이라는 게 단순히 수입에만 그치지 않고 본인의 존재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기쁨도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합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 합의가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공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예전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인류가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래서 예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지난번에 그 남부 지역에 가가지고 네. 창원에 갔었는데 택시 운전하신 선생님이 너무나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여쭤봤거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든 겁니다. 얘기하시는 게 얘기가 되게 잘 통하시죠. 예, 너무 잘 통했어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아유, 너무나 운전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렸을 때는 운전보다는 다른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 같은 거 많이 있었다고. 삼천포 요즘 사천시죠. 예. 거기 있었던 분이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추억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거였어요. 이 뱃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어른들은 노동이 힘드니까 술을 드시는 일이 많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나이가 들으셔서 그랬더니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간도 안 좋아지시고 뭐 사고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막 60세 넘어가시기 전에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어머님들 고생한 기억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술 드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술 많이 드셨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들 그 다음에 생계 때문에라도 힘들었던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굉장히 네. 공감하셨던 게 생각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 어렸을 때 꼬부랑 할머니 네. 그런 노래도 있었고 실제로 할머니 생각하면 아우 한복 입으시고 이렇게 지팡이 짚고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꼬부랑 할아버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꼬부랑 할아버지는 잘 돌아가셨던 거예요. 음. 남성의 실제로 평균 수명이 지금도 5세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좀 어려운 것도 있었겠죠. 본인의 생활의 패턴도 있었을 것이고. 그 신기하게 나라별로 그 평균 수명의 성별 격차가 있는데 한국이 길어요? 한국이 큰 편이에요. 한국이 커요? 커요. 지금까지 우리 삶의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생활의 절제라든지 이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아버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힘들긴 하지.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들이 너무 행복해지셔서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래 사시는 게 아닌가. 어쨌든 그 생애 마지막 단계에 여성이 혼자 1인 가구로 사시는 경우는 확실히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여성이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챙기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돌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어떤 거냐면 예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해보지 이렇게 않았죠.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예전의 선배로부터 배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합의해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겁니다. 네네. 자, 그 효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뭐 이건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억울하시겠어요, 우리 저 김프로님 세대는. 왜? 그 이른바 효는 이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신 건 하시고 위에 하시고, 음. 근데 밑에서는 안 받고 못 받고. 아니, 전혀 좀 다른데.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뭐 해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서울에 딱 정착할 때 돌아가셔가지고 네. 진짜 한이 돼. 모신 게 야, 내가 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한 10년에 15년만 더 사셨어도 맨날 삼프로 TV 아침에 정프로랑 재밌는 얘기 하는 것도 맨날 댁에서 보셨을 거고, KBS 역사저널 그날 나온 것도 보셨을 텐데, 그럼 얼마나 자랑하셨을까? 엄청 기뻐하셨겠죠. TV에 나왔다고. 한이 돼. 그래서 예. 내가 장인 장모한테 잘하려고 그래요. 잘 하시려고요? 잘하는 중이야. 지금부터 아, 이거 보신 텐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이게 어머니도 이렇게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스크랩해서 모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도 이게 그럼요. 이 프린트 된 게 너무 기쁘신가 봐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거는 우리의 회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도리이기도 한데요.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한테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이유가 자원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확장 일변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회가 좀 제한돼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그 기억 나거든요. 수출 100억 불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돈인데. 우편왔어.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뭐 거의 최빈국이었다가 올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가 100억 불 수출을 했네. 좀 있으면 200억 불 되고 1000억 불 되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더 나아진 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굳이 늦게까지 남아야 되나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확장한다면 투자한 게 응당 올바른데 저성장으로 가기 시작하면 뭐 오늘과 내일이 다른데 왜 내일 할 일을 미리 당겨서 하나요? 오늘 이게 희생해서 내일에 뭐 기대할 게 없다. 그렇죠. 더 이상 그 리턴이 복리로 올라 그러면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라도 내가 지금 희생할 필요 없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내 삶의 기준이 올라갔어요. 저 그거 기억나거든요. 아우 집도 없는데 무슨 해외여행을 가고 그래.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해외여행 가는 거지. 그거랑 무슨 상관? 집은 없는 거지. 이분 집값이 이미 올랐고 그다음에 내가 살면서 경험도 쌓아야 되고 교류도 해야 되겠고 추억도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프랑스의 퀴즈쇼였는데 거기에 나오신 출연자 한 분한테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직업은 실업자요. 그래가지고 한국 같으면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였냐면 실업이 나의 문제야. 사회가 나한테 직업을 못 준 거니까 사회 문제지. 실업은 나는 당당한데 그리고 사회가 나한테 그만큼의 사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취업자들도 해외여행을 가시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근데 드디어 한국이 그만큼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여행과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절약하는 것과는 좀 다른 층위로 인식될 만큼의 사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 다 아끼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것보다 결과 위주의. 잘 살아가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를 내는 거다로 확실히 바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선진국이라 부릅니다. 네네네. 선진국이라고 불러요? 그럼요. 우리 선진국이네. 우리 선진국이에요. 실제로 선진국이네. 교육 규모부터 자본화니까 시작해가지고 GDP의 모든 게 전부 다 선진국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한국 사람만 그걸 모른대요. 선진국인지를.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국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뭐 치안, 그다음에 또 유아 사망률, 기대 수명, GDP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충분히 됐는데 왜 본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만 불이 이제 목전이니까. 왜냐하면 학교 이렇게 그랬더니 뭐다 보내고 그렇죠. 진학률 같은 것도 뭐 다 뭐 선진국이죠. 보건복지에 대한 부분들, 의료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주로 누가 하시냐면 해외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이민 갔었을 때 그때는 한국에 갔어요 그러면 북한이에요, 남한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전 얘기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BTS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위상이 확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오랜만에 와보시니까 서울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그렇지. 그분들 마음속에 예전에 힘들었던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상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유가 점진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으로 태어나서 자랄 때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부족해.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처가 되어가지고 본인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다는 얘기도 하는 거 보면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그렇게 베풀었는데 여러 가지의 그런 주변에 자손도 챙기고 어른도 모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효도를 못 받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이분들을 뜻하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정산 세대예요. 미정산? 세대. 그게 무슨 정산을 못 받는 겁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못 받은. 그러니까 이게 이연된 보상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어른을 모셔야지. 왜냐고?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당연히 그 다음 세대가 너를 모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체인 리액션처럼 그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를 계속해서 돌보는 시스템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대가 왔을 때부터 그 고리가 이제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해야 될 일은 대인배처럼 미정산 세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대물림을 안 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미정산 세대입니다. 아 저희는 나이로는 대략 지금 그 기존 가치관에 의해서 계속 모셨던 연배들이니까 대략 40대 정도 40대? 이분들 50대?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럼 그 미정산 세대들은 조금 이제 심적으로 좀 억울할 수는 있잖아요. 많이 억울하죠. 그걸 이제 스스로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럼 합리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겠군요. 제가 만나 뵙고 그 여러 가지 분들한테 말씀드려 본 결과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얘기하십니다. 아예 저희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손이 나중에 직장도 얻고 나중에 용돈도 드리고 그럼 좋겠죠 그랬더니 돈만 안 뜯어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세요. 왜냐 그랬더니 그분들을 결혼시킬 때도 돈이 든대요. 자식들을. 예,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네네. 전 세계에서 없는 제도가. 근데 이 액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집값과 보니까 반값이니까. 예, 한때는 어땠었냐 하면 전세 얻으려고 그러면 몇 천만 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직장이 좀 튼튼한 쪽은 회사에서 좀 도와주고 그렇죠. 빌려주잖아요. 그다음에 본인도 좀 모은 돈이 있고 어른들도 뭐 몇 천만 원 도와드리면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막 1억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부모님들한테 사회적으로 음. 이렇게 형성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 블라인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사내의 어떤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싶지만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쪽이죠. 여기 늘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게 올라와요. 셀소라고 그래가지고 셀프 소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일단 회사 이름은 나와요. 어느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인증했으니까 그 회사 다니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저는 뭐 키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고 또 훈남이란 얘기 들어요. 그리고 자산은 이쯤 모았어요. 적지 않게 어느 정도 튼실하게.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부모님 노후 걱정 없음. 이게 마지막 줄에 꼭 들어있어요. 자기 소개. 네, 자기소개. 그 여부가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요?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드디어 결혼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아.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다시 그걸 되갚음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속내가 오시는 분도 비슷하길 바라지 않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그 부모님이 어려우실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그건 돌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또 우리는 또 효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대를 만날 때부터 그거를 명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담을 이 사람이 질 만큼 이분이 확장 가능하고 충분히 여유로운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아우 어떻게 그 혼인이라든지 사람의 사귐의 금전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냐.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집을 구하는 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뭐 조사에 따르면 어떤 곳에서는 막 2점 몇억 막 이렇게 나와요. 뭐가요? 전세? 전세를 구해서 실제로 처음에 두 분이 함께 살 때 거처를 구하는 그 자금의 총량이요. 그게 몇 개 안 해? 2전 수도권에서는 그건 그거에 미니멈이에요. 플러스 대출 그렇죠. 받겠지. 이제 지역마다 다르죠. 예. 어느 곳은 그게 3, 4억이 될 수도 있고 예. 어느 곳은 몇 천만 원일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은 직업이 있고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액수가 작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구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차곡차곡 모은 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다 결혼을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와 아닌 부모 사이에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이라는 걸 할 때도 혹은 사람을 사귈 때에도 상대도 그런 짐이 없기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런 표현이 왔을 때 놀랬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응당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비춰지기도 하니까 이제 그만큼 그분들의 절박함이라든지 어려움이 커졌다는 걸 인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사실 돈으로 따지면 부모님한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냐 아니면 안 해도 되냐가 사실 직장의 레벨보다 훨씬 중요해요. 직장 레벨 해봐야 뭐 몇 천만 원밖에 연봉 차이 안 나는데 그거 10년 모아도 몇 억이고 그 뭐 근데 그거 그냥 단숨에 그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 입장에서야 정이 없다. 뭐 그런 천륜의 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냐 얘기하시는데 네.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배우자라든지 상대에 대해서라면 그분을 처음부터 내가 천륜으로 만난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의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택권이 조건. 있다면 그때는 그거를 안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될 만큼 이제 우리한테 그런 지원이 요구됐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계속 금액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결혼이 어렵겠구나. 그러면 결혼이 전제로 되어 있는 출생인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그렇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혼외 출생 비율이 60%가 넘어요. 근데 일본, 한국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출생률의 재고도 정말 그걸 높이 바란다면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다 연결돼 버린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연결성 속에서 역사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희 아마 김프로님 저 이런 사람들은 익숙한 사진일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4명 뭘. 아 진짜. 나 어렴풋해 나는. 아, 어렴풋해. 진짜. 뭔지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앳된 나이였어요. 저 그렇죠. 버스에서 17, 18도 예, 했었지. 차장. 예? 그래서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상경해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거죠. 그 영화에 많이 나왔었어요. 도시에 올라와서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친구들이 참 젊다. 그다음에 밝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0대가 저렇게 하루 종일 노동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뭐 그야말로 공단에 청계천에 노동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딸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 딸의 연대기를 좀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필리핀의 메이드분들, 저 홍콩이구나. 그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그런 곳에서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메이드로 일하고 우리도 이제 계시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저분들은 왜 길에서 저러고 일요일 있어요? 날 쉬는 날은 저 나와서 저기 모이는데 다 홍콩 안 가봤구나. 홍콩에 일요일 날 저 필리핀 출신 메이드들이 쫙 모이는 데 있어요. 거기서 밖에 길에서 밥 먹고 자기네 저 친척 만나고 그런 수다 거야. 떨고 뭐. 그게 집이 홍콩에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주 가정을 돌보시는 건데 음. 이 좁잖아요, 집이. 그래가지고 주중에는 함께 지내고 주말은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만 생활하는 걸로 또 하루 쉬셔야 그래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저렇게 하루 종일 노시는 거 이런 것들이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도 필리핀은 저렇게 딸들이 맞아요. 다른 국가에서 돈을 벌고 또 많이 집으로 송금하신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정을 챙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딸들의 서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본 거예요. 저 기억나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 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이게 또 떨어진 친구가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학교에 가거나 재수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서울 지역의 커트라인이 인문계가 150 몇 점이었어요. 200점 만점에. 네, 200점 만점에. 근데 그때 서울 여성이 190이었대요. 그런 데 있었어요. 뭐 네. 수도 공고 뭐. 네,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그 큰 딸의 서사가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그러면 상고에 가서 은행에 가. 은행 가는 거죠. 예, 빨리 취직해. 은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원한 자금으로 때로는 동생이나 남동생, 오빠가 공부해.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겁니다. 그때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활동적인 그런 산업이 많다 보니 네. 남성을 좀 우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도 남성 위주로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공부 잘하던 분들은 오히려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이런 실업계 학교에서 더 맞아요. 많이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을 갔던 남자분들은 사실 본다면 지금의 어떤 경쟁력을 본인이 갖추지 못했어도 가능한 상태였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들은 보시면 여성의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딸들의 희생이 있었다. 있었지.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 지금도 보여지는 게 K 도터의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하면 딸들은 지금도 맛있는 걸 먹거나 예쁜 걸 보거나 그러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유가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왜냐했더니 우리 엄마는 이거를 못 누리셨는데 우리 엄마는 지금 집에서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고민하신다는 거를 사방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한 직장에서 멋진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회식 가거나 회사 행사할 때도 맛있는 걸 먹으면 자꾸 엄마가 떠오르고 눈물이 난다는 걸 보면서 왜 자꾸 돌봄에 대한 역할은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건가 이제 이 문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아니 그것만은 아들도 있을 텐데 아들들은 왜 그게 안 떠오르죠? 똑같은 엄마는. 아들이니까. 그 데이터 속에서 돌봄의 주체는 아들은 여성으로밖에 안 나와요 지금. 생각 안 해. 왜 같은 나이대고 같은 엄마고 같은 고생하시는 그 엄마인데 왜 그 엄마 아들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먹었어 또 엄마 못 먹은 거.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는 오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다 신경을 안 쓴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처럼 하고 있다고 막 한탄을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아니 사실 이제 저 우리 세대는 저런 공감하거든. 우리도 이제 좀 큰 누나가 계신데 우리 큰 누나가 이제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지금 교보생명이지 대한교육보험 네. 그걸 4명이로 든 거예요. 그걸로 내가 첫 등록금을 냈다니까. 우리 누나가 딱 요 세대시네. 누님에게 잘하셔야겠네요. 진짜. 시집 갈 때 그 보험 증서를 우리 어머니 주고 간 거야. 엄마 동안이 꼭 교육시키세요.
와, 아름다운 이면 한국 근현대사를 전부 다 직접 다 느끼셨군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돌봄에 대한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이슈가 있길래 일어난 일인지에 대한 걸 보고 있는데 최근에 재밌는 소설이 나왔어요. 제목이 가녀장의 시대예요. 가녀장. 너무 재밌어요 이 소설이. 가부장이 아니고 그렇죠. 가부장. 근데 그 사이에 가녀장 사이에 감호장이 있었어요. 감호장은 김숙 씨가 한 얘기입니다. 10년 전쯤에 한 예능 프로에서 김숙 씨가 다른 개그맨 분 한 분 윤정수 씨랑 같이 가상 부부였어요. 근데 이제 윤정수 씨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역할상 좀 어려웠어요. 예.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내가 가장 당신은 그냥 살림이나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지금까지는 그 역할이라는 걸 아버지가 뭐 어떤 전체 부양의 책무를 앞에서 지시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근데 다른 집안 식구들이 그만큼 지원하거나 혹은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엄마가 할 수도 있어. 그렇죠. 왜 아빠가 해야 되는 거야? 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숙 씨가 앞선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알게 됐고 그를 기반으로 가모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회자가 됐거든요. 요번에 이슬아 씨가 가녀장이라는 단어를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놀랬죠. 아 이제 드디어 가녀장에 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딸이. 네, 딸이에요. 딸이 딸. 가장. 딸이 가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일간 이스라라는 그런 매거진을 내시는 분이에요. 구독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싶으시면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매일 글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럼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글을 쓸 건데 제 글을 받아보실 분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왜 중간에 미디어가 있어야 됩니까? 직거래 합시다. 이렇게 내셨던 분이었거든요. 지금 계속 글을 쓰시다가 네. 요번에 소설을 냈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본인 얘기가 좀 투영된 거예요. 본인이 출판사를 만드신 거예요. 본인은 출판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출판사를 하려면 이제 같이 일할 동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고용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재주가 많으세요. 뭐 여기서 회계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반찬도 맛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출판사 직원인 나를 위하여 엄마를 위하여 요리하시는 분이니까 정직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만큼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엄한 정직원, 한 분은 아버지 비정규직으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 건물이 출판사가 있는데 가장 볕 잘 드는 옥상에는 사장인 본인이 살아요. 그다음에 밑에 층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엄마 아버지가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죠. 모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름의 방식대로 그 위치를 조정한 걸 보여주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 대등하구나. 지금까지는 자손이 부모를 모시는 거였다. 경제 지원을 하는 게 응당해야 된 도리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아니라 아니 그분이 역할을 하시면 거기에 맞는 급여를 준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대등함에 대한 부분들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꽤 많이 회자되고 많은 분들에게 지금 공감받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지원은 하겠죠. 가족이니까. 그 대신 그 관계성을 이렇게 상하로 보지 말고 대등하게 그다음에 지원을 받으면 감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유가 끝도 없이 해달라고 해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막 도박빚을 지시고 그다음에 막 보증을 세우고 아들 딸들은 그걸 갚다가 허리가 휘고 이런 것도 엄청 나오는데 그때마다 보여지는 게 뭐냐면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세요. 이유가 가족인데 경제 공동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널 키웠기 때문에 나를 지원하는 건 너의 도리지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은 나중에 허탈해집니다. 이유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네네. 그리고 지원했으면 그만큼의 상호 부조를 했을 때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처럼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당연히 해야 돼라는 순간부터 그만큼의 삶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활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가 많은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신세지고 자원이 많은 쪽이 부모가 항상 더 자식한테 신세지는 케이스보다는 나이든 아들 딸 특히 아들들이 신세지고 막 부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 지금. 40살 넘었는데도 막 집에서 계속 그렇지 게임하고. 둘 다 있죠 그런 케이스들이. 근데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돌보는 거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관성적으로 그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덜 된 게 있고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만큼의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는 게 사회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좀 할 수가 없으니. 어려운 상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 그야말로 준비가 안 돼서. 수익권 대학에 들어오는 분들이 사교육이나 사회적인 형태의 지원이 없이 오기 어려운 상태의 경쟁 상태로 가는 것도 좀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의 생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주라든지 생활의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만으로는 감당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커녕 거꾸로 도와달라고 하는 부모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가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도 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그렇다,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단어가 나오고 네, 변화들이- 사람들이 호응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네, 소설이 네. 꽤 팔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방적인 관계,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